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증시 아침판 한지원입니다. 네. 저는 그냥 오늘 이랬어요. 그래 죽여라. 다 죽여라. 내일까지 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VIX 지수 한 38까지 가라. 그리고 끝내자. 다 많이 먹었다. 뭐 이러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가요? 막판 대역전하면서 플러스로 마감.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나 단 시간에 갑자기 플러스로 돼가지고 코스닥은 0.8%나 상승했더라고요. 네. 분명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그렇죠. 1% 넘게 빠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행태가 좀 달라지는 게 우리가 이제 반대매매 나온다 이러는데 지금 행태를 보니까 장중에 사람들이 다 맞춰. 반대매매 맞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해놓는다. 미리 매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있어요. 1시가 기점이 1시 전부터 떨어져 주가가 막 맞추려고 팔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시에 또 그런 기점이 있어. 그러면 그 전에 또 막 빠져. 2시 반에 있어. 그럼 또 그 전에 막 빠져. 그래서 물량이 다 정리가 되고 났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오고 지금 어제는 막 팔아제꼈어요. 그냥 막 팔아제끼면서 게임이 끝났던 거고 오늘은 팔아제끼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량 안 나오네? 끝인가? 이러고 이제 올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 수급 영향도 있고 달러래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플러스 1% 가까이. 네, 그러면서 막판에 좀 다시 좀 돌이켰는데 코스피는 어저께 한 3% 빠졌잖아요. 오늘은 플러스 0.1% 정도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한 2천억대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100억대, 코스닥에서 1,700억대.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에서 좀 매도를 거의 2천억 가까이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반대매매 물량이 상당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순매도가 이제 1,700억이면 신용잔고가 별로 많이 안 준다는 얘기죠. 어제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신용잔고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틀간 크게 빠졌어도 1조는 안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전히 잔고는 적지 않다. 예수금 대비. 예수금은 51조 정도 되니까요. 네. 네, 환율도 어제 그 장 마감할 때 기준으로 1,431원 정도 마감했는데 1,421원 네, 마감을 했습니다. 10원 정도 빠르게 좀 안정화가 됐고 오늘 업종별로는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1등을 했는데요. 에어부산은 13%, 한진칼, 진에어, 티웨이 다 4% 가까이대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섹터도 오늘은 좋았는데 삼양식품이 7% 올리길래 저는 라면 가격 올린 줄 알았어요. 꿀짬뽕 가격 올렸죠. 네, 과자 가격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그 관계자가 했던 말이 라면 가격도 올릴지 요즘 고심 중이다라는 언급 때문에 좀 기대감이 다시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라면 가격은 못 올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정부에서 최근에 계속 규제를 하고 또 사장들 모으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감도 좀 잃었던 것 같고요. 뭐 오리온, SBC 삼립, 롯데제과, 대상, 제일제당, 뭐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유통 섹터에서도 롯데쇼핑, K카, 신세계, GS 리테일, 한샘, 이마트 위주로 2에서 4%씩 어저께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는 좀 반등을 해줘야죠. 미국 시장에서도 유통주는 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보험 섹터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롯데손보, DB손보, 동양생명, 하나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 2에서 4%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게 안 올랐던 것 같거든요. 어제 금리 급등할 때. 네. 근데 금리 빠지니까 또 빠지네요. 네, 금융 섹터가 그 다음이었고요. 통신 섹터가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통신 섹터는 어저께 잘 방어를 했죠. 그렇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 전망치 하향되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추가로 있습니다. 요거 좀 지겨워서 이제 좀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이제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최도현 연구원 과거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왔었던 분인데 그분 쪽에서는 하는 말이 2018년도에 보면 2018년도에도 이렇게 오더컷이 있었고 급격하게 빠졌던 게 18년도 4분기였다. 그리고 회복은 19년도 하반기에서부터 회복이 됐는데 주가는 19년도 1분기부터 회복이 되더라 라고 적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과거가 반복이 된다면 지금 이 오더컷에 의한 실적 전망 하향이 지금 하이라이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사이 어디서부터 실적이 개선이 안 돼도 주가는 개선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는 거죠. 왜냐? 24년도부터 실적이 회복된다면 23년도 초반 어디부터 주가가 반등할 수 있고 그건 따져보면 실적이 죽기 전인 1년 전부터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게 다시 1년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 그런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1년은 조금 긴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저도 그 정도 보고 싶은데 주가가 1년 전부터 빠졌어. 그렇긴 하죠. 고점이 2021년 1월 달이었어요. 삼성전자의 고점. 네, 삼성전자의 고점이 2021년. 물론 이제 그때는 약간 테마성입니다. 어떤 그쵸, 테마가 붙었냐? 파운드리 예, 그렇죠. 예. 파운드리 테마가 붙는 바람에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조차 수백 조짜리도 테마를 올리는 시장이야. 대단하죠. 그쵸. 1월달 첫 거래일, 21년도 1월달 첫 거래일에 아마 엄청나게 많이 지점에도 줄 서서 네. 이제 계좌 개설 하시고 네. 삼성전자 매수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증권 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들렸던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정확한 고점 징후죠. 그렇죠. 그런 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삼성전자 살려면 삼성증권 가야 되느냐. 옛날에 그 미래에셋에서 판매했던 인사이트 펀드 저희도 팝니다. 플랜카드 걸고 다른 증권사에서. 그리고 고점 찍었었잖아요. 항상 그래. 똑같아. 아우 어쩜 그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추정을 한 게 좀 최저 전망치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조 원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까지는 한 해. 예, 그렇죠. 23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2.7조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70%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건 23년도 2분기부터 디램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낸드도 물론 연간 적자이기도 하지만 2분기부터는 분기 적자가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 2분기부터 좀 실적 개선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면 네. 2, 3분기 정도 업황이 그러니까 주가는 그 업황을 선행한다라고 보면 뭐 연말 정도 아니면 23년도 초쯤엔 주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전망을 했는데요. 38조 원 전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어제 말씀드린 유진증권이 31조 원으로 제일 낮고 다만 하이닉스 전망치는 처음으로 2.7조 원, 2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보니까 PBR로 1.1배 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많이 떨어졌고 오늘 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PBR 1배 이하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네, 네. 역사적 그냥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요. 자, 저는 반도체 잘 모릅니다만 남들은 반도체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시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나하고 약간 적대적인 친구가 있었어. 내 앞에. 이 새끼가 나한테 주먹을 휘두르면서 나를 한 대 때렸어. 자, 그럼 나는 너는 왜 나한테 주먹을 이렇게 뻗은 것이니? 어떤 나한테 억가심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 이렇게 분석적으로 대들을까요? 아니죠. 나도 뻔치 난리잖아. 네. 이러면서 같이. 네. 이게 인간의 어떤 본능 아닙니까? 그렇죠. 도전과 응전 아닙니까? 기업도 똑같아요. 도전과 응전이잖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수요단에서 수요 감축과 오토컷이 나왔으면 공급은 어떻게 할까요? 줄이겠죠? 줄입니다. 근데 업체가 많나? 적어. 그러면 공급을 줄였을 때 공급 줄인 효과가 1년 있다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과점업체에 의한 공급이기 때문에 낸드는 좀 달라요. 낸드는 공급업체가 좀 많죠. 그래서 낸드는 적자를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D램은 달라요. D램은 세계 업체가 거의 완전한 과점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공급을 딱 줄이는 순간 어떻게 되나? 갑자기 물건이 없는 거야. 근데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져.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2분기 이상 걸릴까 잘 모르겠거든. 지금은 이제 한 번 당했으니까 쌓아놓은 게 많잖아. 왜냐하면 그 호황이었기 때문에 쌓아놓은 게 이거 뭐 금방금방 나가네요. 그래서 재고 한 8주차 들고 있어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안 나가니까 재고가 16주차로 막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소화하는데 시간을 걸립니다. 이거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1분기 날리고 그다음 그 다음 분기부터 야 안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 분기까지 하면 2분기 날리고 그 다음 분기부터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중반쯤까지 D램이 이렇게 공급 과잉의 상황들 오더컷의 상황들이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똑같이 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전할 것 같거든요. 공급 업체들이. 네. 그거는 얘기를 안 하네요 사람들이. 네. 사이클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0.5% 플러스였고 장중에서도 계속 플러스를 보이더라고요. 네. 하이닉스만 좀 떨어졌다가 그래도 낙폭은 축소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일단 삼양식품
아까 말씀드렸죠. 26일 오늘 사또밥, 뭐 짱구, 뽀빠이 여기 삼양식품 제품이더라고요. 15% 20년도 더 되는 과자들인데. 예, 15.3% 정도 가격 인상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주력 제품은 라면입니다. 근데 라면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뭐 가격을 인상할지 고심 중이다 이런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아서 인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데 다 올렸잖아요. 삼양만 안 올렸어요. 마진 분석해 보면 안 올려도 되지. 그렇죠. 환율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분석해 보면 마진 효과 보면은 안 해도 되는데 올려서 판매가 줄지 않으면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이 7%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도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어제 많이 다 빠졌었어요. 커버했습니다. 네. 네, 농심오뚜기도 1%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SPC 삼립도 음식료 섹터에서 한 5%대 상승을 했는데요. 포켓몬빵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전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2, 제3의 포켓몬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포켓몬 김 저는 처음 봤는데 포켓몬 김? 이것도 품절입니다. 그럼 포켓몬 김 사기 김이 힘들어요. 포켓몬처럼 생겼나? 포켓몬 포장을 하고 그 안에 뭐 스티커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도 한번 사보려고 해요. 네. 애들이 좋아하는 김. 이 김 먹으면 나도 포켓몬 같이 되나? 그렇죠. 애들이 많이 사달라고 한대요. 김 네. 달라고, 이 포켓몬 김 달라고.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으니까 서울은 0.6명이니까. 네, 아이들이 GS25에서 이 포켓몬 김을 출시를 했는데 매진 열풍이고요. 세븐일레븐에서는 이제 스낵 제품에다가 포켓몬 캐릭터가 그려진 약간 동그란 칩. 플라스틱 칩을 넣어가지고 같이 판매를 하는데 판매량이 또 이 판매 기간 동안 보면 전년 대비 한 5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SPC 그룹도 베스킨라빈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포켓몬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베스킨을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던킨 도너츠에서도 뭐 포켓몬 도너츠를 판매를 하고. 이거 IP 누가 갖고 있나요? IP는 일본 아닌가요?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그쵸. 일본의 더 포켓몬 컴퍼니라는 회사가 자회사로 포켓몬 코리아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익률을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21년도 매출액이 334억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175% 증가한 수치고요. 네. 영업이익은 116억입니다. 네. 매출이 330억인데 영업이익이 116억이면 영업이익률로 35%. 생각보다 많지 않네 영업이익률이. 적나요? 왜냐면 그래 갖다 써 끝도 아닌가? 돈 많네 끝이잖아. 비용 들어갈 게 뭐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거는 21년도고요. 네. 22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더 아마 급등했겠네. 훨씬 더 급증하지 않았을까 네. 네,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저작권이 참 중요하다. 영업이익도 증가를 보면은 2020년도에는 15억 나왔거든요. 21년도에는 116억 나왔습니다. 우리도 캐릭터 그려가지고다가 저기 라벨 바꿀까요? 뭐 각도기 빵, 각도기 김 이런가요? 아니 각도기 얼굴 그려가지고 우리 저 약간 촌스럽잖아. 저 증시 각도기 저거 바꿀까? 좀 바꿀까? 아 그러시죠. 한번 네, 바꿀 때가 됐어요. 저 오래 썼습니다. 저기 누구 그 캐릭터 같은 거 잘 그리시는 분이 여기 나오는 출연진 얼굴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제가 근사하게 밥을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사하게 밥을 쏘고 원하는 것도 있으면은 제가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해서 주십시오. 저희 가끔 올리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메일은 안 올리고요. 요즘에는 그 댓글로 그냥 남겨주시면. 그래요? 네. 그 올리는 게 그 사진이 올라와? 댓글에도? 아니죠.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야죠. 근데 저희 이메일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예쁘게 좀 알록달록하게 포켓몬처럼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네. 야 1,000만 원, 1억 조 이러면 어떡하지? 그 정도는 저작권료로? 저작권료로 1,000만 원 이상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어려웠어. 네. 그럴 상황은 아니죠. 네. 우리 돈이라도 벌었으면 혹시 몰라. 그치? 돈을 막 엄청 벌었으면 생각해 볼게요. 이럴 수도 있었어. 그지? 지금 그지가 돼 가지고 네. 점심도 도시락 먹고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탄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예. 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18%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한 13%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어제 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제 산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네. 일단 시총이 한 2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유상증자를 2조 원 정도 하니까 희석 물량이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신주 발행가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한 23% 정도 낮아서 칩니다. 19,150원이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보다도 굉장히 낮아서 좀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와 좀 오버랩되는 게 그때도 한화가 인수했을 당시에 노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실사를 못하게 해서 결국 인수가 무산됐잖아요. 네. 이번에도 노조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는 좀 노조에서도 좀 반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반발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그 불법 파업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노조원 5명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거를 하나가 인수하면 뭐 포기해라. 소송을 포기하라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겠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공부를 해볼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좀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가 과연 향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업 합병 사례에 대한 공부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150원 주당 19,150원이니까 시가보다도 낮은 가격이고 최저가 근처이기 때문에 헐값 인수 가능성 제기는 충분히 되죠.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신규 자금 유상증자잖아요. 근데 대우조선은 지금 운전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2조 3천억의 교환사채를 교환이냐 전환사채인가? 교환사채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금리를 1%를 주고 있고 올해 연말 기준으로 스텝업 조항이 달리면서 7%인가의 저거를 줘야 됩니다. 이자를 줘야 돼요. 항공사랑 똑같네요. 그래서 그거를 주게 되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이번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도달하게 된 입장은 누구냐면 대우조선이라는 회사 자체예요. 왜냐하면 운전 자금이 모자랐는데 2조 원을 땡긴 거잖아요. 그래서 2조 원으로 운전 자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존의 산업은행이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네. 50%니까 지금이 1억주였는데 거의 1억주의 근방의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조 블라블라에 2조가 들어오니까 49% 정도를 얘네가 갖고 가는 거죠. 한화가. 근데 이게 더불어 붙는 거예요. 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몸체가 늘어나요. 자본금 규모가 늘어나서 근데 산업은행 거를 사가지고 들어왔으면 빵이 2개가 아니고 1.5개가 되는 거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금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 갚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산업은행이 돈을 발을 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산업은행이 발을 안 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 대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러면은 산업은행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감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 모르긴 몰라도 연말에 그 사채에 대한 그 스텝업 조항에 대한 협의가 분명히 하나 있었을 거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냐면 아주 낮은 저리의 영구채로 아마 전환이 될 가능성이 그거 협상 안 하고 하나가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협상을 하고 들어왔을 거로 추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산업은행 하나가 1대 주주, 2대 주주가 산업은행, 그다음에 이제 일반 뭐 이렇게 들어 블라블라 이렇게 있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싸게 매입을 해서 좋고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부족한 자금이 들어와서 좋고 산업은행은 이게 회사가 잘 풀리면 자기 지분 팔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영구채는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2조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2조 3천억이. 근데 여기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얘가 정사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 돼. 수익을 많이 내면 자산가치가 증가하겠죠. 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윈윈윈이 되는 겁니다. 일단 대우조선은 운전자금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데 하나는 여기서 회사가 잘 돌아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싸게 샀으니까 대박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은행은 하나한테 돈 벌면 야 내 거 사가 하고 팔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채권단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죠. 성공적으로 빠지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들인 돈은 뭐 블라블라 하면 또 복잡한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요 틀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데 제일 나쁜 사람 누구냐? 기존 주주지. 희석이 굉장히 많이 되죠. 예, 인수가 되면은 내가 와 이거 비싸게 인수니까 돈 좀 벌 거야 했는데 19,150원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게 그 전에 아주 과하게 대우조선 1분기와 2분기에 빅베스 수준의 적자를 단행했거든요. 팔기 위한 수순이었다라는 거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합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네. 예. 긴 강의를 들은 느낌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어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항공주가 사실 제일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마카오 당국이 11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수용을 3년 만에 다시 재개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냥 카지노주들은 그냥 다 오른 것 같아요. 마카오의 이벤트인데 뭐 윈 리조트나 라스베가스 샌즈도 각각 12%씩 올랐고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카지노주들이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7%대, GK의 6%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리 방역 해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에서도 10월부터는 접종 증명서, 음성 확인서, 의무 격리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비행기나 기차 탑승객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내까지도 마스크를 해제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실외 마스크 해제한다고 엄청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별로 기쁘진 않더라고요. 실내가 해야 돼야 하는데. 그리고 항공업계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리오프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무비자 여행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 이후부터 뭐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다 같이 일본 노선을 증편하기로 계속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당장 뭐 10월 1일부터 그리고 10월 말에 또 추가 증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오늘 항공주들도 에어부산 13%를 기점으로 뭐 대한항공 2%까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체 경상 흑자에서 여행 수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조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고 드디어 이제 무비자가 나왔네요. 한국이 저것이 타겟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이 분기 배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입니다. 분기 배당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유안타에서 정리를 해줬는데요. 쌍용 CNE가 1.7%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분기 배당인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SKT 1.5%, KB금융 1.1%, 그다음 뭐 한원 시스템, 한샘, 포스코홀딩스, 시젠, 신한지주도 뭐 0.7에서 0.9%씩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살짝 은행주 주가를 봤는데 KB금융이 1.1% 내일 사면 배당을 받긴 하거든요. 네. 오늘 막 4%대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와, 요거는 이제 은행은 보통은 저거 받고 나면 한 두세 달 걸려요. 복원되는데. 네, 그래서 요 배당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키해 보이긴 합니다. 그냥 아예 계속 주구장창 들고 있으면 예금 이자 이상은 나오는 회사들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죠. 다만 4분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요즘 막 10%까지 올라간 은행주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종합과세 대상자면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좀 재미없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래도 오늘 뭐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반등이 있었고 하락장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돼서 반등한 건 아니라서 걱정은 좀 계속 됩니다. 근데 뭐 덕분에 하여튼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유가가 지금 근데 반등하네. 유가가 한 $70 깨지면 진짜 찐일 것 같은데. $70 깨지면 진짜 찐일 것 같은데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거까지 그 태도를 유지할 것 같은데 11월 초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네, FOMC 회의.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